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고 화환이 들어오고, 요즘에는 이 자체가 허례허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니까 장례식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한 1107개였는데 25년도에 한 40개 정도 없어졌더라고요. 무빈소 장례 부분이 조금 영향이 또 큰 것 같더라고요. 보통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장례 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또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장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 이장원 선생님, 장례지도사 김범진 선생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례지도사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세무사란 직업이야 우리가 익숙하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세요? 장례지도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좀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편하게 장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직업을 경험하셨고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장례 쪽에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인분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고인분의 몸을 씻겨드리는 과정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세게 오는 느낌이 닦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을 들었었을 때 고인분 목욕시켜드리는 거 아니야? 고인 닦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 때문에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의 권유로 해서 일을 접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과정들을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직접 자택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의 대소변을 나보다 깨끗하게 닦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을 할 줄만 알게끔 배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저는 2년 반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한번 치렀고요. 26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상주가 돼서 장례식을 치렀고, 46년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찍 장례를 치렀습니다. 46년 전엔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2년 반 전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례 문화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는 문화 자체가 화장 문화였는데, 이 화장 문화가 오기 전에 매장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또 화장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로테이션으로 도는 것 같아요. 언제는 매장 문화가 됐다가 또 화장 문화가 됐다가 또 매장 문화가 됐다가 지금은 또 화장 문화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화가 점점 바뀌면서 그렇게 됐을지언정 요즘에는 너무 이제 간소화되기 때문에 화장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번 크게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장례식장 조문을 가면 밤을 새고 고스톱을 치고 이런 분들이 완전 많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문을 가셔도 잠깐 인사만 하시고 앉아서 식사도 안 하시고 음료수만 간단하게 먹고 가시고, 오셔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시는 게 대부분이. 그리고 10시, 11시 넘어서부터는 가족분들도 문을 닫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모바일 부고장이 일반화되면서 조의금만 보내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말씀. 이제 제가 일을 초반에 뭐 2, 3년 정도 할 때만 해도 당연히 조문을 가는 게 기본적인 예의의 표현이었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부터 자연스럽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계좌번호를 부고장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는 혹시 계좌번호 넣으실 거 하면은 에이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계좌번호 넣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 문화 자체가 당연히 부고장에는 계좌번호, 마음 전할 곳을 넣는 게 기본적인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였다면 요즘에는 가지 못하면 부고로라도 마음을 정하는 게 예의의 표현 방식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니까 장례식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서울은 대학병원 장례
장례식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다만 지역에는 사설 장례식장도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게 요즘에는 간소화됐잖아요. 장례 문화 자체가. 원래 장례식장이 엎태로 나와 있는 게 요식업, 음식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은 예약제 대형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판매를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셔서 식사도 잘 안 하고 늦게까지 잘 안 있고 하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당연히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오셔서 음료수만 먹고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폐업을 한다, 많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폐업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면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통계적으로는 아주 소량이 폐업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한 1107개였는데 25년도에 한 40개 정도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이 아주 낮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상으로 정말 이 요식업 쪽으로 약간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소비돼야 장례식장도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무빈소 장례 부분이 조금 영향이 또 큰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니까 1박 2일 모시는 집도 있고 하루만 모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빈소 장례식까지 생기기 시작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무빈소가 이번에 생겼던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무빈소라는 문화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중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무빈소의 개념 자체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가족 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무용고자 처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빈소는 차리지 않고 입관하고 화장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20, 3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만 부모님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연락을 오면 자식된 도리로서 기본적인 건 해드리되 부고는 알리지 않는 거죠. 빈소를 차리지 않는 거죠. 조문을 받지 않게끔. 근데 요즘에는 이 자체가 허례허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고 화환이 들어오고 이런 게 사실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에 다른 조문객들을 접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간으로 많이 뺏기지 않냐. 오히려 무빈소를 차리면 고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어서 무빈소 장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비교가 가능할까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보통 우리가 장례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장례식장을 빌리는 대실료, 부대시설 사용료, 그리고 영정사진 옆에 재단 또는 재물, 음식값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안치를 하는 안치 비용, 그리고 입관을 할 수 있는 입관시 사용료, 청소비 이 정도만 내면은 화장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화장장까지 모시고 가는 차량 비용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비용이 다 빠지니까 보통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장례 비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의 뭐 3분의 1도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중에 무빈소 장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셨나요?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속인 분들끼리 이제 연락이 잘 안 됐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저는 다른 케이스인 게 제가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니까 자산이 좀 있으셔서 장례를 하시긴 해. 근데 이제 확실히 가족장으로 하거나 장을 좀 짧게 하는 경우는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 자녀들이 전부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주변에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장례식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귀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가족 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경우 정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닌가, 이른바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하십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고 미리 알려드리나요? 아니면 보통 유족들이 마음을 정하고 오시나요? 보통 마음을 정하고 오시는데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양보호사에게 장례를 맡기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오세요. 왜냐면 우리가 상조회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보고 맡기는 거지 사람을 보고 맡길 수 있는 장례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SNS나 그런 쪽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혹시 내가 가족이 없다, 그런데 나의 장례를 조금 맡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공증을 받던가 아니면 장례 대리인으로 선정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제도화돼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맡겨주세요라고 연락을 받는 게 되게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부담스럽게도 많이 부담스럽고,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무용고자라는 이유로 내가 대리인이 되고 나서 이런 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걸 또 고민도 많이 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문의가 확실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연으로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연고자가 있는데 그 연고자에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망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절차가 있을 그쵸. 테니까. 왜냐면 이게 해외에 있는 자식분들이 나중에라도 소송 걸거나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게 대리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연고자가 있는데 이분의 연고를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가, 자녀들이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연고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위아래 또는 가족분들, 친지분들, 형제자매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없어야지 무연고자가 성립되면 장례 대행을 맡을 수가 2촌, 있는 거죠. 3촌, 4촌까지 어떻게든 찾아간다, 그쵸, 이런 그쵸.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니면 가족이 있을지언정 포기를 하는 서류를 법적으로 미리 공증을 받아 놓으면 또 가능하기도 한데 절차가 되게 어려워요.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주변을 의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까요? 많으시죠. 실제로 아직까지 무빈소 장례라는 이 개념이 안 쓰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무빈소 장례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만나 뵙고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빈소를 하자. 무빈소를 하는데 그러면 빈소를 언제 차리냐, 이런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빈소는 말 그대로 빈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을 받을 수도 없고, 발인할 때 이제 입건하고 나서 화장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된다. 왜냐면 내가 다른데 조문을 가서 쉽게 말해서 뿌리는 곳도 많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갈등이 조금 생기면서 무빈소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빈소를 차리는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가족들 간의 불화가 조금 있어요. 어떤 분은 빈소를 꼭 차려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차리면 안 된다, 우리는 부모님을 위한 장례만 치르자, 이런 또 갈등이 많으셔서 그거는 사실 장례가 발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빈소 장례를 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빈소는 없지만 일반 장례식장에서 입관이나 발인 등의 절차는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빈소만 없을 뿐이지 다른 장례 일정은 유족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케어해 주는 게 장례 지도사님의 역할이겠군요. 그쵸.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다른 이제 상속인들은 모를 테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발인이나 이런 일정을 가족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맞출 수 있기보다는 화장장 예약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화장 예약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하기 한 2시간 전에 장례장 오셔서 입관을 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시간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가족분들이랑 하기보다는 화장 일정에 맞춰서 상담을 조금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무빈소 장례를 하시려면 유족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네요. 어떤 부분을 일단 조정을 해야 되나요? 빈소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유족이 동의하고 네. 이 점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화가 바뀌어 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그 과도기에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결혼식은 특정 시간에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가끔 일본 영화나 서양 영화를 보면 장례식 또 일종의 예식 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장례식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교의 색이 조금 많이 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입관 예배라고 해서 입관을 하고 나서 예배드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그때 한 번에 다 오십니다. 많게는 뭐 몇십 분, 뭐 100분까지 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빈소는 마련하지 않고 그냥 특정 시간대에 추모식을 진행하면서 한 2시간이면 2시간 그 시간에만 조문을 받는 형식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거는 장례식장이랑 협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입관도 앞뒤로 다른 분의 입관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떠한 장소를 대여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정도만 대여만 가능한지, 그런 거는 장례식장이랑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국의 장례식장이 1000개가 넘어가는데 어떠한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조율
조율을 대행해 주시는 하기도 역할이죠. 하죠. 뭐 이른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대형 예배장 혹은 발인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빈소는 빌리지 않지만 그 공간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고를 돌릴 때 추모식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다. 조문하실 분은 이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빈소는 없이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조문은 또 받는 이런 절충형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문화가 바뀐다는 건 사실 자생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군가 그 문화를 시도하신 분이 있고 그거를 괜찮게 보신 분이 있어서 따라하기도 하고 하면서 얹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문화적 변화도 장례 지도사님들이 생각을 좀 하시나요?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는 발인 미사라고 해서 발인 날에 화장장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발인 시간을 좀 당겨서 성당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추모식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절이나 교회에서 협의가 되면은 발인 시간을 조금 당겨서 그렇게 추모식을 또 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꼭 장례식장이 아니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이런 추모식을 여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치료를 받다가도 집에서 돌아가고 싶다,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유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집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꽤 복잡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그게 일단 외인사라고 하면 이제 병원 외 다른 곳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인사의 종류도 뭐 길에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택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구급대원들이 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판단하기에 임종하시고 나서 몸에 시반이 형성이 돼 있거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임종하시고 나면은 이제 멍 같은 약간 퍼런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시반이 형성돼 있거나 또는 누가 봐도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 목이 잘리거나 추락해서 절단이 다 돼 있거나 누가 봐도 돌아가신 그런 경우, 또는 구급대원들이 의사랑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서 의사가 사망이다 라고 판단해주면 구급대원분들은 그냥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절차들은 경찰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분을 건들지 않고 경찰이 이제 사진도 찍고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노안 숙환으로 돌아가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한.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복용하시는 약들도 있고 의료 진단서나 그런 게 또 의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의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임종이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분들이 나머지를 인계를 해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게 돌아가신 건지 그냥 쓰러지신 건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는 자택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가족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경찰이 인계를 해서 장례지도사들이 운구를 해서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병중에 있는 어르신들은 위급 상황이 되면 병원으로 모시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네, 위급상일 때 판단은 사실 의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또 영상통화나 통화로 그런 걸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하시고 119 대원들이 후속 조치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또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분들은 진짜 119 구급대 신고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또 경찰 조사까지 받으셔야 하니까 유족들이 많이 힘드시긴 하겠네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놔야 되나요?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노안이실 때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가 이런 유언서를 남겨놨어, 유언증을. 그러면은 아니 엄마가 그때 치매 진단 받고 병원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막 이런 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자산에 대한 관리를 많이 이제 안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속된 말로 가름을 좀 타놓는 게 좋다. 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까지는 그래도 별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재산 가지고 다툴 일이 엄청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간병이나 병원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부담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거를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모르겠고 누나가 계속 했었으니까 누나가 계속 해. 그리고 돌아가시면 엄마가 나 다 주기로 했었어 막 이러면 제가 보니까 이제 상속 재산의 다툼은 또 워낙 많고 다양한데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마다 싸우는 게 다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제 앞에서 다투실 때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더 많은 분들이 내는 대상이고 그분들이 제 앞에서 이제 결국 재산 다툼 가지고 조그마한 거든 큰 거든 많이 다투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걸 모셨던 분을 좀 인정해주자. 왜냐하면 간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돈으로만 치환하세요. 아니, 간병인 뭐 월 300이면 되는데 이런 말이 간병해줬던 이제 다른 자녀들에게는 꽤나 상처입니다 정말.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감정의 싸움이기 때문에 재산의 크기랑은 별개로 그걸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상속인데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러게까지 해야 될까? 너가 이렇게 고마워 누나 이게 잘 돌봐줘서 나도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이렇게 나눠 가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굳이 막 뾰족하게 말할 필요가 있으실까?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조금 전 단계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생각보다 세금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높은데 우리나라 상속은 대부분 부동산 기반이다 보니까 그 상속세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무슨 몇 억이나 나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다가 좀 더 캐보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건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재산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져가면 또 세금도 몇 억 내고 야 그럼 남는 것도 없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의 죽음을 앞두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금기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뭐 재보고 근데 요즘은 얘는 필수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한 2달 전부터 그 사전 상속 미팅이 엄청나게 많았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상속인 중에 한 명만 그걸 알아서 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가 벌써 내 재산 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는 형이 벌써 준비하는구나 이래 돼버리거든. 그래서 형제들끼리 같이 오라고 말씀드려요. 같이 말씀드리겠다. 순수하게 재산 이 정도고 상속세 이 정도 나올 건데 서로 얼마씩 있으신지 이제는 오픈해서 말해야 된다. 다툼도 추후에 세금 내고 다투세요. 세금 안 내면 세금은 가산세가 쌓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일이 수십억 원대 부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소액 기준으로도 분쟁이 좀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주 많습니다. 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에는 3억이었는데도 그 정도 자산으로도 크게 다투시면서 근데 오히려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미리 조율을 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비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 친구네는 장례 비용을 누가 되느냐 문제로 형제간에 좀 다툼이 있었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속 이후에 이제 영수증만 받는 편인데 대부분 장례 받으시는 부의금으로 많이 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지도사님이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의금으로 많이 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처음에 상담을 하면 주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꼭 첫째 아드님이 아니더라도 따님이 관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분이 돈을 내겠다 싶으면 관여하신 분들이 돈을 냅니다. 사실 부의금도 형제마다 비중이 좀 달라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보다 양심적으로 형제 가족들끼리도 누가 돈이 조금 있고 누가 없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내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의금을 모으면 그분이 보통 이제 다 가지고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제간에 우애 좋고 마음 좋고 부모님의 사랑 골고루 잘 받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일인데 그러면 장례 비용도 세금에 반영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장례 비용 인정을 해주고요. 상속세 신고할 때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맥스 1000만 원까지. 저는 이걸 좀 높여줘야 된다고 보는 게 장례 비용 자체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증 보면은 사실 1200, 15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라서 그것에 대한 실질 경비니까 그런 건 좀 더 개정을 해서 올려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나 봉안 관련된 시설, 자연장지 이거 관련된 비용은 지출한 액수 500만 원이면 맥스 5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은 게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좀 경미한 실수기는 한데 부모님이 마지막까지도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꼭 자녀에게 이체를 해줘요. 이 돈으로 장례 비용 내라. 근데
근데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때 부모님이 가진 재산은 그걸로 장례 비용을 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떤 데가 이제 상속 채무가 많아서 뭐 한정 승인이냐 상속 포기한다 그러면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는 바로 상속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때 써도 되는데 굳이 미리 주면 그건 이제 오해를 받아. 증여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조사관님들도 장례 비용 가지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약간의 뇌관을 건드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익스큐즈가 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계좌가 동결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계좌에선 돈을 꺼낼 수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사망하신 분의 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사망 신고를 하시는데요.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어봅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물어보는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건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이분에 대한 모든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명단을 줍니다. 부모님이 이런 부동산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겠고.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해남에 계신 분이 뗐는데 압구정에 빌딩이 나왔습니다. 평생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게 한 70억이 넘었었거든요.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1일 정도에 걸려서 일반적인 금융 관련된 자료를 이제 금감원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뭐 다양한 것들 건보나 국세청, 지방세 이런 내역들을 한 19가지 정보를 그때 알 수 있는데 그걸 신청했을 때 계좌가 묶입니다. 이제는 상속인들이 전부 다 서류 가지고 오세요. 그때 예금 계좌 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희한한 것들은 항상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아버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오던 형제가 갑자기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빼간 것도 모자라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그 계좌 묶이기 전까지 8억 원을 빼가신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속 기타 등등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가져가서 왜 가져갔냐 했더니 아니 내가 빌려준 거였고 내 몫을 가져가는 거다. 그 사이에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자가 그걸 가져가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져가는 건 범죄더라고요. 형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좀 조심해줘야 돼요. 그럼 어르신들 가운데 집에 금고 두시고 현금 챙겨 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있는 현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걸 이제 입금시켜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쓰시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이제 진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뭐 가끔은 이제 뭐 장판 밑에서 5만 원짜리가 몇 개 나왔어요. 뭐 이런 건 좀 있으신데 생각보다 그거는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안으로 되시니까 대부분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동산 가치는 막 100억인데 막상 돌아가시면 현금성 자산은 1억도 없는 분이 허다합니다. 본인 생활비 내기 그 급에서 이미 금고에 있는 것도 많이 소진한 경우도 많고.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원만한 합의가 상속인들 간에 또 심지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장례식장을 보고 왔다. 내 장례식은 여기서 치러줄 수 있겠니?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 음식도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 하시면서 나름 당신들의 장례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장례 지도사 선생님 보시기에. 너무 건강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부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문화잖아요. 근데 너무 건강한 문화라고 부모님의 죽음은 꼭 한번 가족분들끼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문제까지도 생전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을 이야기해 놓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식분들끼리 싸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식분들 모아놓고 나는 죽고 나면 이제 장인 장모님처럼 어느 병원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손님들에게 대접을 할 때는 육개장이나 시락국이나 내가 원하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자식분들의 손님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손님들도 올 수도 있는데 그 손님들에게 주고 싶은 음식이나 대접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정하는 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기본적인 제물의 형식처럼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치킨 올려줘, 나는 피자 올려줘,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죽고 나서 가고 싶은 장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수목장, 해양장, 평장, 납골당 너무나 많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는 아들들이 친형도 장례 지도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 묻히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는 뿌려주라. 이렇게 갑갑한데 갇히기 싫고 어느 정도 세상을 조금 구경하고 싶고 좀 떠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나중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엄마, 근데 형이나 나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하소연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장을 하시든 수목장을 하시든 납골장을 하시든 우리가 어머니 계신 곳에 가면 그곳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뿌려지면 너희가 나 안 찾아와도 되고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다 너희 생각에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머니도 나는 수목장이 좋더라, 자연이 좋다, 그러면 수목장으로 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내가 엄마에게 이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우리 엄마는 죽고 나면 뿌려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진짜 너무 아무렇지 않게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죽음을 얘기함으로써 나는 엄마가 죽고 났었을 때 엄마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어머니도 속에 있는 말씀을 오히려 더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무가 좋고 자연이 좋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만나서 제사는 지내지 말고 형이랑 너랑 만나서 엄마한테 와서 인사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었을 때는 연명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과연 내가 이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에 의존해서 계속 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싶을까? 연명 치료를 해서. 근데 그런 것도 미리 죽음을 얘기할 수 있으면 나는 내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자, 우리 아들이 2명 있으니까 큰 놈이 얼마 가지고 작은 놈이 얼마 가져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장지나 장례 분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죽음을 조금 더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자녀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희 자녀 세대들은 저희가 죽은 다음에 안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이제 저희 또래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때 가면 장례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오늘 장례지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중에 제 장례식을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 성품이 워낙 좋아 보이셔서 마음이 좋습니다. 어쨌든 귀한 일을 통해서 고인들의 가시는 마지막 길을 잘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황망한 중에 있는 유족들 마음으로 잘 달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역할도 분쟁 없게 잘 화합해서 그 형제의 연을 잘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망자들이 하늘에서 자녀들이 위에 있게 지내는 모습 볼 수 있게 잘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큰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례지도사 김범순 선생님, 세무사 이장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쓰고 준비한다면 고인의 마지막 길도 남는 자들의 아쉬운 마음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책과 삶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